그 밥그릇 좀 치우지 못하겠니? 네 얼굴만 보아도 속이 터지는데 이젠 그릇까지 아주 꼴보기 싫구나. 시어머니는 저를 내쫓으셨고 남편은 동조했습니다. 그들은 무력한 며느리 하나를 자신들의 집에서 쫓아낸다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그들이 몰랐던 단 한 가지 사실. 그들이 살고 있는 20억짜리 강남 아파트는 사실 저희 엄마 명의로 된 집이라는 것을요. 다음날 아침 저희 엄마는 빌려 온 것이 아니라 부동산 중개인과 함께 나타나셨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바뀔 시간이었습니다. 저를 쓰레기처럼 내버린 가족에게 제 모든 것을 되찾아오는 이야기. 제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마음정거장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이제 저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지금도 젓가락이 그릇을 때리던 그 날카로운 소리가 귓가에 생생합니다. 그 소리는 마치 지난 1년간 며느리로서 품위 있게 살려 했던 한 여자의 자존심을 정면으로 후려치는 소리 같았죠. 그날은 토요일 저녁이었고 서울의 기온은 뚝 떨어져 유리창에는 차가운 밤비가 이슬처럼 맺혀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강남의 그 아파트 식탁에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결혼식 날 저희 엄마가 평생 모은 돈에 시골 땅 판돈까지 더해 딸 자식 번듯한 집 한 채 마련해주겠다며 무리해서 사주신 집이었죠. 등기부 등본을 제 손에 쥐어주시며 엄마가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서연아, 시집은 가더라도 네 자신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참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야. 그때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엄마의 당부가 먼 훗날의 이야기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1년 만에 그 말이 저를 구원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에는 김치찌개와 제육볶음 그리고 몇 가지 반찬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저는 일어나 시어머니의 밥그릇에 제육볶음 한 점을 더 얹어드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제 젓가락이 닿는 순간 시어머니는 탁 소리를 내며 제 밥그릇 가장자리를 젓가락으로 툭툭 치셨습니다. 그 밥그릇 좀 그만 쓰면 안 되겠니? 보는 것만으로도 짜증이 치미는구나.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 밥그릇은 결혼할 때 엄마가 이천에서 직접 주문해 주신 원앙 한 쌍이 그려진 도자기 그릇이었습니다. 이 삭막한 집에서 유일하게 제 공간처럼 느껴지는 물건이라 아껴 쓰던 것이었죠. 저는 애써 부드러운 목소리를 유지하며 물었습니다. 어머님, 이 그릇이 왜요? 왜냐고? 시어머니는 입꼬리를 비틀며 면도날처럼 날카로운 목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네가 해온 건 뭐든 다 눈에 거슬려. 특히 너라는 애는 더더욱.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저는 남편 민준 씨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는 제 옆에 앉아 마치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보는 듯 핸드폰에 콜을 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작게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민준 씨. 그가 마지못해 고개를 들었지만 제 눈을 피했습니다. 왜 그래?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 못 들었어요? 당신이라도 한마디 해줘요. 민준 씨는 마치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하는 사람처럼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엄마 성격 알잖아. 그냥 당신이 조금만 참아. 그래야 집안이 조용하지. 저는 웃었지만 목이 메는 것 같았습니다. 어디까지 참아야 하는데요? 시어머니 박 여사는 들고 있던 젓가락을 식탁에 세게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시간 낭비하지 말고 그냥 말아마. 요즘 내가 심장도 안 좋고 머리가 지끈거려. 내 얼굴만 보면 화병이 날 것 같으니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살아. 그래야 이 집이 조용해지겠어.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어머님 저더러 나가라는 말씀이세요? 그래. 내일 당장 나가. 시어머니는 마치 쓰레기를 버리라는 듯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집에 방이 없는 게 아니라 조용할 날이 없어서 그런다. 네가 날 불편하게 하니 네가 나가야지. 저는 다시 민준 씨를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애원하지 않고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민준 씨. 말해봐요. 이 집, 우리 집이잖아요. 그는 몇 초간 침묵하더니 제 심장을 바닥으로 떨어뜨리는 말을 내뱉었습니다. 일단 며칠만 친정에 가 있어. 엄마 화 풀리면 그때 다시 얘기하자. 저는 마치 얼음물을 뒤집어 쓴 기분이었습니다. 며칠 후에는요. 어머니 화가 풀리기를, 즉 저를 다시 좋아하게 되기를 기다리라고요. 결국 제가 다른 사람으로 변해야 한다는 말이잖아요. 엄마가 사주신 이 집에서 제가 살 권리가 없다는 뜻이잖아요.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떨리는 목소리로 똑바로 물었습니다.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를 선택할 거예요? 아니면 저를 선택할 거예요? 식탁에는 냉장고에 웅 하는 소리마저 선명하게 들릴 정도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민준 씨는 저를 보며 입술을 달싹이다가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렇게 나를 궁지로 몰지 마. 엄마는 늙으셨잖아. 저는 허탈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는 늙으셨죠. 저는 의자를 드르륵 소리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저는 식탁을 떠나 부엌이나 침실로 가지 않았습니다. 곧장 현관으로 걸어가 신발장 앞에 섰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내 집에서 혼자가 된다는 것이 어떤 기분인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저는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는 거의 바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태연한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깊은 걱정이 배어 있었습니다. 서연이니? 이 시간에 웬일이야? 저는 눈물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집에 가고 싶어. 엄마는 정확히 3초간 말이 없었습니다. 그 3초가 칼날처럼 제 가슴을 베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짧게 물었습니다. 그 사람이 너한테 무슨 짓 했니? 저는 있었던 일을 하나도 빼거나 더하지 않고 그대로 말했습니다. 밥그릇 이야기, 쫓겨난 이야기, 그리고 남편의 방관까지 수화기 너머로 엄마의 숨소리가 점점 무거워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이윽고 엄마는 저를 두렵게 하면서도 동시에 굳건하게 만드는 한마디를 했습니다. 오늘 밤 절대 그 집에서 한 발자국도 나오지 마. 내 방에 들어가서 문 잠그고 내일 엄마가 갈게. 제가 더듬거리자 엄마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뭐라고 하시든 엄마 말 들어. 문 잠그고 그냥 자. 내일 엄마가 다 해결할게. 엄마의 목소리는 한 글자 한 글자가 바닥에 박히듯 단단했습니다. 집문서는 어디 있니?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안방 금고 안에요. 비밀번호는 제 생일이에요. 지금 당장 꺼내서 네 가방에 넣어. 절대 그 사람 손에 닿게 하지 마. 엄마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알아들었니? 네. 전화를 끊고 침실로 돌아가려는데 민준 씨가 뒤따라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누구랑 통화한 거야? 저는 돌아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우리 엄마. 그는 노골적으로 화를 냈습니다. 왜 일을 이렇게 크게 만들어? 저는 방문을 잠그고 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날 쫓아낸 게 큰일이에요. 아니면 내가 우리 엄마한테 데리러 와달라고 한 게 큰일이에요. 어떤 게 더 큰일인 것 같아요. 그는 말문이 막힌 듯 서 있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당황하는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변명했습니다. 내 말 좀 이해해줘. 엄마가 아프시잖아. 저는 더 이상 말다툼하지 않았습니다. 금고를 열려는데 손이 너무 떨려 비밀번호를 2번이나 틀렸습니다. 서류 뭉치를 꺼내 구명조끼처럼 가슴에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침대 머리맡에 기댄 채 뜬 눈으로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거실에서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일부러 들으라는 듯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내가 뭘 했어? 저렇게 곱게 자란 애들은 시집 오면 다 망가진다니까? 데려와봤자 집만 좁아지지. 남편은 달래는 듯 작게 대꾸했습니다. 엄마, 진정하세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여기가 집이라면 왜 누군가는 침묵하는 법을 배워야만 생존할 수 있는 걸까? 다음날 아침 정확히 8시 정각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제가 멍하니 앉아 있는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시어머니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 사부인, 여긴 어쩐 일이세요? 저는 방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현관에는 베이지색 코트를 입은 엄마가 서 있었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빗어 넘겼고 표정은 회의에 참석한 사람처럼 평온했지만 눈빛만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말수가 적으신 아빠도 함께였습니다. 아빠는 그저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사람을 주눅들게 하는 분이셨죠. 엄마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제 딸 데리러 왔습니다. 시어머니는 헛웃음을 쳤습니다. 시집 온 애를 데려가긴 어딜 데려가요? 엄마는 웃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어젯밤에 사부인께서 제 딸을 내쫓으셨다면서요. 그러니 제가 데리러 온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때 민준 씨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죠. 장모님, 여긴 어쩐 일이세요? 제가 서연이 데리고 며칠 처가에 가려고 했습니다. 엄마는 민준 씨에게로 시선을 돌렸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평온했습니다. 자네가 데려다 줄 필요 없네. 자네는 어젯밤에 남편 노릇을 어떻게 했는지나 돌아보게. 민준 씨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큰 소리 치시는 겁니까? 여긴 우리 집이에요. 그때 아빠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묵직한 저음이었습니다. 누구 집인지는 서류를 보면 알겠죠. 엄마는 저를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서연아, 서류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가방을 건넸습니다.
엄마는 서류를 받아들고 두 모자를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로 모든 것이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음을 직감했습니다. 오늘부로 이 집은 부동산에 내놓겠습니다. 제 딸을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는 분들에게 굳이 집이라는 공간을 제공할 이유가 없겠지요. 시어머니는 입을 떡 벌렸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뭘 팔아요? 민준 씨는 마치 뺨이라도 맞은 듯 쏘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집을요? 장모님, 농담이시죠? 이 집은 저희 부부집이란 말입니다. 엄마는 민준 씨의 눈을 똑바로 보며 못을 박듯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내 며느리가 아니라 내 딸이 이 집에서 쫓겨났네. 그러니 이제 자네와 자네 어머니가 어디서 살지는 자네들이 알아서 할 일이야. 저는 엄마 옆에 서서 손이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쫓겨난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김지영 여사의 딸이었고 엄마는 제게 체계는 없는 가르침을 주고 계셨습니다. 절대 내 인생을 타인의 동정에 맡기지 말라고. 그때 엄마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엄마는 짧게 통화했습니다. 네, 오늘 바로 계약하죠. 오후에 사람 보낼 테니 집 좀 보여주세요. 민준 씨는 엄마를 마치 처음 보는 사람처럼 쳐다보며 입술을 떨었습니다. 그럼 저랑 저희 엄마는 어디서 살아요? 엄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죠. 서연아, 짐 챙겨. 엄마가 저를 이끌고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등 뒤에서 시어머니가 무언가 삼키지 못하는 듯한 신음소리를 내는 것이 들렸습니다. 민준 씨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멍한 눈으로 서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참고 있기에 당연하게 누리던 것들이 사실은 얼마나 위태로운 것이었는지 이제야 깨달은 사람처럼요. 엄마를 따라 엘리베이터에 들어서는 제 발은 제 것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자 시끄러웠던 아파트 안의 소음도 차단되고 오직 웅 하는 기계음과 제 심장 소리만이 흉곽을 가득 채웠습니다. 엄마는 여전히 제 손을 꼭 잡고 똑바로 서 있었습니다. 엄마의 손바닥은 마르고 따뜻해서 마치 개처럼 든든했습니다. 아빠는 뒤에서 조용히 서서 엘리베이터 바닥을 내려다보고 계셨습니다. 아빠의 침묵은 포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적절한 때를 위해 분노를 억누르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목구멍으로 넘어오는 울음을 삼키며 속삭였습니다. 엄마, 정말 집을 파실 거예요? 엄마는 저를 바로 보지 않고 엘리베이터의 스테인리스 문에 비친 우리 세 사람의 흐릿한 얼굴을 보며 말했습니다. 장난으로 하는 말 아니야. 네가 쫓겨난 집을 뭐 하러 남겨두니? 하지만 등기부 등본에 저랑 민준 씨 이름도 같이 올라가 있잖아요. 팔려면 그 사람 서명도 필요하지 않아요? 제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때 아빠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랑 엄마가 너 손해보게 안 해. 내 것은 우리가 되찾아올 거고 내 것이 아닌 건 미련 갖지 않을 거다. 그 말에 다시 목이 메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내 편이라는 것이 때로는 한 남자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감싸줄 진짜 가족이 있는 집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지하 주차장에 도착하자 엄마는 저를 이끌고 빠르게 걸었습니다. 저는 주위를 둘러보며 문득 두려워졌습니다. 그들이 쫓아올까봐, 민준 씨가 달려내려와 붙잡을까봐, 시어머니가 뛰쳐나와 욕설을 퍼부을까봐, 이웃들이 쳐다볼까봐 두려웠습니다. 이전에 저라면 그 모든 두려움을 삼키며 집안이 조용하려면 하고 스스로를 다독였을 겁니다. 하지만 엄마 손에 이끌린 지금 그 모든 두려움이 사실은 길들여진 습관에 불과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차에 오르자 엄마는 저를 뒷좌석에 앉히고 아빠는 운전석에, 엄마는 조수석에 탔습니다. 차가 주차장을 빠져나와 경사로를 오르자 눈부신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아파트 건물을 돌아보았습니다. 지난 1년간 저는 그곳을 집이라고 불렀습니다. 구석구석을 닦고 그릇 하나하나를 정리하고 커튼 하나를 고르면서도 조금만 더 참으면 언젠가 인정받을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네 얼굴만 보면 짜증이 나라는 한마디에 그 모든 노력은 무의미해졌습니다. 엄마는 가방에서 제가 건넨 서류 뭉치를 꺼내들었습니다.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명확한 일 처리에 익숙한 사람처럼 한 장 한 장 넘겨보았습니다. 서연아, 불안해하지 말고 엄마 말 잘 들어. 아빠 사촌 동생인 김 변호사한테 연락해뒀어. 부정한 청탁이 아니라 우리가 올바른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길을 안내해달라고 했으니까 엄마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실력 있는 변호사를 소개해 줄 거고 믿을 만한 부동산을 통해 진행할 거야. 그들이 딴 마음 먹지 못하게. 저는 한숨을 내쉬었지만 여전히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만약 민준 씨가 서명 안 해주면요. 엄마는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안타까움과 엄격함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너 아직도 그 사람 생각하니?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 마음 한구석에는 비 오는 날 저를 끌어안고 내가 평생 책임질게라고 말하던 민준 씨의 모습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었고 그 믿음 때문에 스스로를 참을 줄 아는 사람, 견딜 줄 아는 사람, 웃어 넘길 줄 아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결혼한 여자는 때로 인내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인내가 집을 잃고 목소리를 잃고 존엄성을 잃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빠가 사거리에서 핸들을 돌리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서연아, 아빠가 딱 한 가지만 묻자. 어젯밤에 네 시어머니가 널 쫓아낼 때 민준이는 누구 편에 섰니? 저는 침묵했습니다. 아빠는 다그치지 않고 같은 톤으로 다시 물었습니다. 누구 편이었어? 한 글자 한 글자가 바닥에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기 엄마 편이었어요. 아빠는 고개를 가볍게 끄덕이며 앞을 본 채로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네가 더 이상 그놈에게 뭘 기대하는 거냐? 그 말은 마치 정신이 번쩍 드는 따기 같았습니다. 저는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거리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도시는 여전히 시끄럽고 사람들은 바삐 움직였습니다. 마치 우리 집안일은 한 톨의 먼지에 불과하다는 듯이.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아파서가 아니라 미련이 부서지는 소리였습니다. 친정집에 도착하자 익숙한 대문이 열렸습니다. 제가 시집가던 날과 똑같은 마당이었습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그날은 웨딩드레스를 입고 나갔고 오늘은 서류 가방 하나와 퉁퉁 부은 눈으로 들어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집안일을 도와주시는 아주머니가 뛰어나오며 쏘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어머 아가씨 웬일이세요? 눈이 왜? 제가 채말을 하기도 전에 엄마가 손을 저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서연이 마실 따뜻한 물 한 잔 타주시고 좀 쉬게 해주세요.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익숙한 침대, 옷장, 그리고 침구의 냄새까지 모든 것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침대에 몸을 던졌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이 계속해서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민준 씨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이름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후 그는 다시 전화를 걸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서연아, 전화 좀 받아. 미안해. 엄마가 성격이 급해서 그래. 지금 친정 간 거야? 일 너무 크게 만들지 마. 문자를 읽는데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사과를 하면서도 여전히 엄마 성격 탓이고 내가 일을 크게 만든다는 식이었습니다.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 저는 항상 달래면 돌아오고 조금 더 참을 수 있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지난 1년간 제가 그래 왔으니까요.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베개 위로 던져두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아빠는 신문을 읽고 계셨지만 저는 아빠가 글을 읽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저 너무 심한 말을 하지 않기 위해 신문을 들고 계실 뿐이었죠. 엄마는 식탁에 앉아 노트북을 켠 채 무언가를 메모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물었습니다. 뭐 좀 먹을래? 제가 고개를 젓자 엄마는 뜨거운 죽 한 그릇을 제 앞으로 밀어주었습니다. 몇 숟가락이라도 떠. 안 먹으면 쓰러져. 저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2숟가락쯤 먹었을까. 눈물이 다시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죽을 먹으며 오랫동안 억눌려 왔던 사람이 비로소 터놓을 곳을 찾은 것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엄마는 울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옆에 앉아 어깨에 손을 얹고 가볍게 토닥여 주실 뿐이었습니다. 아빠는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하는 손이 보였습니다. 스스로를 다스리고 계신 것이었죠. 잠시 후 엄마는 핸드폰을 스피커폰으로 켠 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김 변호사님, 전화 받으셨네요. 중년 남성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네, 형수님, 말씀하세요. 엄마는 빠르고 간결하게 말했습니다. 김 변호사님, 절차 좀 알아봐 주셔야겠어요. 우리 서연이가 시댁에서 곤란한 일을 겪어서요. 아파트는 부부 공동명의지만 자금은 대부분 저희 집에서 나갔습니다. 김 변호사님은 몇 가지를 자세히 묻더니 말했습니다. 형수님, 진정하세요.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자금 이체 내역이나 형수님 댁에서 돈이 나갔다는 증거 자료입니다. 섣불리 행동하지 마시고 법대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엄마가 대답했습니다. 저 흥분 안 했어요. 다만 제 딸이 짓밟히는 걸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겁니다. 김 변호사님이 작게 웃었습니다. 형수님 성격 제가 알죠. 오늘 오후에 이 분야 전문인 최 변호사님 만나 뵙도록 주선해 드릴게요. 내일 필요하면 공증 절차도 바로 예약할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서야 저는 처음으로 마음의 떨림이 조금 가라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복수하고 싶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웅크리고 있던 허리를 펴고 싶었을 뿐입니다. 통화가 끝나자마자 제 핸드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민준 씨였습니다. 엄마가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받을 거니? 저는 액정을 잠시 바라보다 스피커폰은 켜지 않은 채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제 귀로 똑똑히 듣고 싶었습니다. 서연아, 그의 목소리는 어젯밤의 냉정함과는 달리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정말 친정 간 거야? 네, 왔어요. 저는 애써 평정을 유지했습니다. 내가 지금 데리러 가면 안 될까? 엄마가 오늘 아침에 숨이 가쁘다고 하시더니 지금은 기운 없이 누워만 계셔. 네가 와서 한마디만 해주면 엄마 마음이 풀릴 텐데. 그리고 장모님이 집 한다고 으름장 놓으시는 거 너무 신경 쓰지 마. 그 집 우리 집이잖아. 저는 헛웃음이 터졌지만 목이 메어 소리가 제대로 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어젯밤에 당신 어머니가 나 쫓아내는 거 들었죠? 들었어. 말렸어요? 그는 침묵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리고 또박또박 물었습니다. 당신은 침묵을 선택했죠, 그쵸? 그가 거칠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나는 양쪽 사이에 끼어서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양쪽 사이에 끼었다는 말, 지난 1년간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들은 말이었습니다. 당신은 양쪽에 끼어서 나 혼자 모든 걸 감당하게 했어요. 그러니 이제 제게는 어느 쪽도 없어요. 저는 엄마 집에 왔고 다시는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서연아, 진정해. 그렇게 강하게 나가지 마. 내가 엄마한테 잘 말씀드릴게. 저는 그의 말을 잘랐습니다. 어머니께 말씀드린 게 몇 번이나 되죠? 그래서 어머니가 변하셨나요? 아니면 오히려 기세등등해지셨나요? 그가 말문이 막히자 제가 물었습니다. 당신이 뭘 하길 바라냐고요? 저는 거실을 보았습니다. 엄마는 조금의 원망도 없이 오직 단호한 눈빛으로 등을 꼿꼿이 세우고 앉아 계셨습니다. 아빠는 이 집이 소란스러워지는 것을 막기 위해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계셨습니다. 저는 제 목소리로 돌아왔습니다. 제 목소리에 무게가 실린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당신이 남편이길 바랐어요. 하지만 당신은 그러지 못했죠. 그럼 된 거예요. 서연아, 그런 말 마. 이혼하자는 말은 하지 마! 그는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저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애 아직 안 왔어? 들어오라고 해. 걔가 안 들어오면 내가 죽어버릴 테니까. 그 말을 듣는데 온몸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저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집을 지키고 체면을 지키고 자신들의 거처를 지키기 위해 저를 필요로 했던 것입니다. 저는 작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준 씨, 아까 당신과 당신 어머니가 어디서 사냐고 물었죠? 이제 대답할게요. 지금부터는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은 떨렸지만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아픔은 여전했지만 환상은 깨졌습니다. 엄마는 제가 무슨 통화를 했는지 묻지 않고 단지 괜찮니?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엄마가 말씀하신 대로 진행해 주세요. 아빠는 신문을 내려놓고 처음으로 저를 아주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아빠의 묵직하고 따뜻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를 이길 필요는 없다. 내 자신만 지키면 돼. 네가 고개 숙이지 않고 살 수 있도록. 그 말에 다시 목이 메었습니다. 저는 지난 1년간 제 자신을 지키는 것은 잊은 채 오직 다른 사람의 비위를 맞추며 살아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오후 엄마는 외투를 입으며 변호사를 만나러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피곤하다고 말하려는데 엄마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가야 한다. 네가 직접 듣고 이해하고 네 이름으로 서야 해. 내 인생은 네가 알아야지. 차를 타고 가는 길에 저는 창밖에 분주한 차들을 보았습니다. 마음은 텅 빈 것 같으면서도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두려움은 쫓겨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약해져서 어머니는 늙으셨잖아 라는 말에 굴레로 돌아갈까봐 두려웠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하자 40대쯤으로 보이는 최 변호사님이 저를 보더니 바로 말했습니다. 서연 씨 맞으시죠? 김 여사님께 대강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건 단순히 집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경계선의 문제예요. 지금 경계선을 긋지 않으면 나중에는 더 많은 것을 잃게 될 겁니다. 저는 그 자리에 앉아 경계선이라는 말이 마치 저를 깨우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젓가락이 그릇을 때리던 소리, 내 얼굴만 보면 짜증이 나라는 말, 남편의 회피하던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그 집이 아무리 좋아도 그 안에 존중이 없다면 결코 집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엄마는 변호사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빠르게 매각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변호사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능합니다. 하지만 확실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우선 자금 증빙 서류를 준비하고 만약 상대방이 협조하지 않으면 서연 씨의 지분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하지만 걱정 마십시오. 서연 씨의 몫은 반드시 서연 씨에게 돌아가게 될 겁니다. 저는 조용히 앉아 있었지만 마음속에서는 처음으로 한 줄기 빛을 보았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사무실을 나서자 이미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길가에 서서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오늘 밤은 일찍 자. 내일부터 시작이야.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내일부터. 뭘 시작해요, 엄마? 엄마는 저를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내 인생을 그 집에서 정리하는 일. 그걸 시작해야지. 그날 밤 친정집 제 방에 익숙한 침대에 누웠지만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도 노란 불빛도 제가 대학생일 때와 똑같았지만 머릿속은 온갖 생각으로 복잡했습니다. 저는 그 아파트의 모든 것을 떠올렸습니다. 아쉬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그곳에서 지난 1년을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되돌아보고 있었습니다. 1년의 고개 숙임, 1년의 자기 위안, 1년의 헛된 믿음. 이제와 생각하니 그 결혼 생활보다 그런 선택을 했던 제 자신이 더 안쓰러웠습니다. 이른 아침, 닭죽 냄새에 잠이 깼습니다. 엄마는 어느새 일어나 부엌에 서 계셨습니다. 말은 체구였지만 등은 꼿꼿했고 모든 동작이 단호했습니다. 저를 보더니 잘 잤니? 하고 물었습니다. 제가 고개를 젓자 엄마는 죽 한 그릇을 제 앞에 놓아주었습니다. 못 잤으면 먹어야지. 좀 이따 할 일이 있어. 제가 식탁에 앉아 숟가락을 들자. 엄마가 맞은편에 앉아 한참 동안 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오늘 그 아파트에 갈 거다. 네 짐 챙기러. 제 손이 멈칫했습니다. 마음의 준비는 했지만 막상 그 말을 들으니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거길 또 가요? 그래. 내 물건은 내가 가져와야지. 내 거 하나라도 남겨두고 다른 사람 쓰게 할 수는 없어. 제 머릿속에는 시어머니의 짜증 섞인 얼굴과 날카로운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문을 막고 욕설을 퍼붓거나 남편이 달려나와 진정해 엄마는 늙으셨잖아 라고 말하는 장면이 그려졌습니다. 두려웠지만 입 밖으로 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아빠가 서류 가방을 들고 들어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밥 먹고 가자. 아빠도 같이 갈게. 제가 고개를 들자 아빠는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오늘 반찬 했어. 내일이 더 중요해. 그 단순한 한마디에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져 고개를 돌려야 했습니다. 제가 결혼한 이후로 부모님은 제 선택을 존중하신다며 깊이 관여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저를 상처 입히자 더 이상 방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전 9시쯤 차는 다시 그 아파트 앞에 멈췄습니다. 차 안에 앉아 있는데 저도 모르게 가방끈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차문을 열며 저를 보았습니다. 내릴 수 있겠니?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익숙한 층에 도착해 문이 열리자마자 집 안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가 말했지. 걔가 다시 돌아오면 가만 안 둔다고.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엄마가 제 어깨에 손을 얹고 가볍게 쥐었습니다. 내 뒤에 서 있어. 엄마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주 단호한 노크였습니다. 잠시 후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실내복 차림의 시어머니는 저희를 보자마자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또 오셨어요? 왜요? 엄마는 돌려 말하지 않았습니다. 제 딸 물건 가지러 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물건은 무슨 물건? 나갔으면 끝이지. 왜 다시 와? 제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처음으로 시어머니의 눈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마주 보았습니다. 어머님,
제 물건들이 아직 집 안에 있습니다. 가지러 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비웃었습니다. 네가 아직도 날 어머니라고 부를 자격이 있어?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생각보다 차분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어머님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시든 그 물건들은 제 것입니다. 가지고 바로 가겠습니다. 그때 민준 씨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구겨진 셔츠에 헝클어진 머리, 나탄 눈. 저를 보자 그는 멈칫했습니다. 서연아, 정말 왔네? 저는 그를 보았습니다. 예전처럼 아프기보다는 그저 피곤했습니다. 제 짐 가지러 왔어요. 그가 저희 엄마를 보며 말했습니다. 장모님, 이건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서연이랑 얘기해서 풀면 되잖아요. 엄마는 민준 씨를 똑바로 보며 감정 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얘기는 어젯밤에 끝났네. 결과는 내 딸이 쫓겨나는 거였고 이제 우리는 얘기가 아니라 할 일을 하러 온 걸세.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말 한번 잘하시네. 여긴 내 아들 집이야. 이 집에 있는 물건 중에 걔가 번 돈 아닌 게 어디 있어? 그때 아빠가 나섰습니다. 묵직하고 힘있는 목소리였습니다. 자네 아들이 얼마나 벌었는지 한번 말해보시죠. 이 집 산 돈, 인테리어 한 돈, 전부 증빙 서류 가지고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말문이 막혔지만 여전히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래도 내 며느리였어. 1년 동안 같이 쓴 물건인데 이제 와서 다 가져간다는 게 말이 돼?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공동으로 쓴 물건은 안 가져가요. 제 것만 가져가겠습니다. 저는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심장은 요동쳤지만 생각보다 다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거실은 어제와 똑같았지만 이제는 다른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찬장을 열어 엄마가 사주신 2천 도자기 그릇들을 하나하나 상자에 담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등 뒤에서 비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릇까지 챙겨가는 것 좀 봐. 아주 그냥 계산적이네. 저는 뒤돌아 시어머니를 보았습니다. 높지도 낮지도 않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저희 엄마가 사주신 겁니다. 제가 가져가는 게 맞습니다. 민준 씨가 어쩔 줄 몰라 하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몇 개는 두고 가. 엄마가 쓰시던 거잖아. 저는 그를 찬찬히 쳐다보았습니다. 민준 씨, 어젯밤에는 저더러 며칠 친정에 가 있으라면서요. 이제는 제 물건을 두고 가라고요?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침실로 들어가 옷장을 열었습니다. 한쪽은 제 옷, 다른 한쪽은 그의 옷. 저는 제 옷들을 하나하나 꺼내 개었습니다. 시어머니로부터 차려입는다고 핀잔을 듣고 남편으로부터 엄마 보시기 단정하게 입으라는 말을 들었던 그 옷들. 옷을 개는 동안 마음이 텅 비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이렇게나 많이 제 자신을 바꾸며 살아왔구나 싶어서요. 시어머니는 방문에 팔짱을 끼고 서서 말했습니다. 다 가져가. 나중에 후회하지나 마. 저는 고개를 들지 않고 말했습니다. 제 물건을 되찾는 걸 후회하진 않을 거예요. 다만 여기서 너무 오래 머물렀던 것을 후회할 뿐이에요. 시어머니는 순간 멈칫하더니 소리쳤습니다. 이게 아주 버릇없이 엄마가 들어와 제 옆에 서며 말했습니다. 사부인, 제 딸에게 소리치지 마세요. 맞는 말을 했으니까. 분위기는 팽팽한 활시위 같았습니다. 제가 마지막 짐가방을 끌고 나올 때 시어머니가 갑자기 길을 막았습니다. 세탁기는 안 돼. 네? 그건 제가 산 건데요. 네가 샀어도 온 가족이 다 썼잖아. 이제 와서 가져가겠다라는 게 무슨 신보야. 저는 엄마를 보았습니다. 엄마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다시 시어머니를 보고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이 세탁기는 제 돈으로 샀고 영수증도 있습니다. 만약 못 가져가게 하시면 법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민준 씨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냥 가져가게 하세요. 시어머니는 아들을 향해 눈을 부릅떴습니다. 너 지금 뭐라고 했어? 민준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떠나는 순간까지도 그는 허리를 펴지 못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내내 여행 가방 바퀴가 바닥에 드르륵거리는 소리만 울렸습니다. 저는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차에 도착해서야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뒷좌석에 주저앉자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파서가 아니라 너무 지쳐서였습니다. 엄마가 옆에 앉아 휴지를 건네주었습니다. 울어. 다 울어버려. 하지만 울고 나면 다시 일어서야 한다. 차가 아파트를 벗어날 때 저는 창밖으로 점점 멀어지는 건물의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아주 분명한 경계선을 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부엌에서 젓가락으로 그릇을 맞는 소리를 듣고 사는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정훈 사장님과 김지영 여사의 딸 이서연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준 씨의 문자였습니다. 이렇게까지 심하게 해야 해? 엄마는 그냥 성격이 급한 것뿐이야. 저는 문자를 읽고 화면을 껐습니다. 이번에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화가 나서가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의미 없는 변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집에 도착하자 엄마는 저더러 쉬라고 하고 아빠는 서류를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오늘 오후에 부동산에서 집 보러 올 거야. 엄마가 말했습니다. 네? 벌써요? 빠를수록 좋아. 끌어봤자 피곤하기만 해.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모든 것이 되돌릴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 무엇을 마주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남이 밀친다고 가만히 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 창밖으로 눈부신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저는 마치 어두운 방에서 막 빠져나온 사람처럼 아직 빛이 어색했지만 다시는 그 어둠 속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친정집은 낯설게 분주해졌습니다. 엄마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고 머리를 단정히 빗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깔끔하게 정리된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따뜻한 물컵을 든 채 텅 빈 마음과 팽팽한 긴장감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오전과는 다른 감정이었습니다. 그때는 탈출을 생각했다면 지금은 진짜 전환점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빠가 제 옆에 앉으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좀 이따 사람들 올 텐데 넌 아무 말 할 필요 없어. 엄마가 다 알아서 하실 거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더 이상 상처받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문제가 결국 제가 직접 마주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정확히 이 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말끔한 차림의 40대 남성이 자신을 부동산 중개인 김 부장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는 엄마와 정중하게 악수했습니다. 김 여사님 안녕하세요. 보내주신 서류는 잘 보았습니다. 아파트 위치가 좋아서 가격만 합리적이면 금방 거래될 겁니다. 엄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잡하지 않게 투명하게 처리하고 싶습니다. 김 부장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네, 잘 압니다. 오늘 오후에 두 팀이 집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 말을 듣는데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 빨랐습니다. 그 집이 더 이상 제 것이 아니게 된다는 생각에 익숙해질 시간도 없이 오후 3시쯤 저는 부모님과 함께 다시 그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짐을 가지러 온 사람이 아니라 영원히 떠날 사람의 마음으로 들어섰습니다. 문을 열자마셔 시어머니가 소파에 굳은 얼굴로 앉아 있었고 민준 씨는 그 옆에서 불안한 듯 핸드폰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저희를 보자마자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또 오셨어요? 대체 뭘 더 원하시는 거예요? 엄마는 평온하게 대답했습니다. 집 보러 온 사람들 안내하러 왔습니다. 그 말은 마치 돌멩이처럼 바닥에 툭 떨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눈을 부릅떴습니다. 집을 봐요? 누가 맘대로! 아무도 못 들어와요. 김 부장이 잠시 멈칫하며 엄마와 저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엄마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박 여사님, 이 집은 지금 매매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막을 권리 없으세요. 권리가 없어? 시어머니는 비웃었습니다. 여긴 내 아들 집이고 내가 살고 있어. 내가 못 보여준다는데 누가 감히 들어와? 민준 씨가 일어나 어색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시끄럽게 하지 마세요. 그냥 한번 보고 가게 하고 그 다음에 얘기해요. 시어머니는 아들을 휙 돌아보았습니다. 너 미쳤어? 내 집을 남이 와서 팔게 내버려도 저는 민준 씨를 보았습니다. 그가 그렇게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늘 하던 회피가 아니라 모든 것이 소나기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깨달은 사람의 공포였습니다. 엄마는 민준 씨를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민준 군, 잘 듣게. 어제 자네 어머니가 서연이를 내쫓을 때 자네는 막지 않았어. 오늘 우리가 이 집을 파는 것에 자네가 무슨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겠나? 법대로 말해보게. 민준 씨는 입을 벌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김 부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 가족 간에 합의가 안 되셨으면 엄마가 말을 잘랐습니다. 그냥 진행하세요. 바로 그때 초인종이 다시 울렸습니다. 예의 바르게 보이는 젊은 부부였습니다. 김 부장이 그들을 안으로 안내하려 하자 시어머니가 문 앞을 가로막고 팔을 벌렸습니다. 아무도 못 들어와! 분위기는 숨막힐 듯이 팽팽해졌습니다. 저는 엄마를 보았습니다. 엄마는 눈빛으로 가만히 있어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제가 나서지 않으면 이 싸움은 영원히 어른들의 힘겨루기로 남고 저는 계속해서 밀려나는 존재가 될 것임을 알았습니다. 제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분명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지난 1년간 어머님을 존중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어머님은 제 얼굴만 봐도 짜증이 난다며 저를 내쫓으셨습니다. 그 순간부터 제가 더 이상 참아야 할 의무는 없어졌습니다. 방 안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집을 보러 온 부부는 당황한 듯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저를 보았습니다. 네가 감히 나한테 그런 말을 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감히요. 저는 잘못한 게 없으니까요. 이 집은 저희 부모님이 사주신 돈이 대부분입니다. 제가 살지 않으니 저희 부모님이 파시는 겁니다. 어머님과는 상관없는 일이에요. 시어머니는 분노로 몸을 떨었습니다. 독한 것! 그때 아빠가 나섰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말씀 다 하셨습니까? 한 번만 더 제 딸을 모욕하면 공권력을 부르겠습니다. 시어머니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민준 씨가 다급하게 끼어들었습니다. 아버님, 일 크게 만들지 마세요. 저희 엄마는 그냥 성격이 급하셔서 저는 민준 씨를 돌아보았습니다. 처음으로 그의 이름을 떨지 않고 불렀습니다. 민준 씨, 그 말 좀 그만해요. 당신 어머니 성격이 급했지만 쫓겨난 건 나예요. 당신이 침묵했으니 당신도 책임이 있어요.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통쾌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슬펐습니다. 제가 믿었던 남자가 옳은 것을 지킬 용기조차 없다는 사실이 슬펐습니다. 결국 시어머니는 아빠와 민준 씨에게 이끌려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김 부장은 한숨을 쉬며 손님들에게 사과한 뒤 집을 안내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집 한가운데 서서 낯선 사람들의 발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들이 채광과 발코니, 바람의 방향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너무나 일상적인 대화였지만 제게는 파경에 이른 결혼 생활의 마지막 조각들이 하나씩 뜯겨 나가는 소리였습니다. 손님들이 돌아간 후 김 부장이 엄마에게 작게 말했습니다. 두 팀 모두 아주 마음에 들어 합니다. 여사님께서 말씀하신 가격이라면 며칠 안에 계약이 성사될 것 같습니다. 엄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대한 빨리 진행해 주세요. 시어머니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정말 파시는 거예요? 엄마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네, 정말입니다. 농담 아니에요. 시어머니는 저를 보았습니다. 목소리에는 애원의 기색이 섞여 있었습니다. 서연아, 네가 어떻게 이럴 수 있니? 그래도 네가 내 며느리였는데. 저는 시어머니를 보았습니다. 이제 마음이 크게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어제 저를 보고 짜증이 난다고 하신 말씀 똑똑히 기억합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이곳에는 제 자리가 없다는 것을요. 시어머니는 소파에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민준 씨는 옆에서 주먹을 꽉 쥔 채 입술만 달싹일 뿐이었습니다. 우리가 집을 나설 때는 이미 어둑해져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 저는 말이 없었습니다. 엄마가 백미러로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기분이 어떠니?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후련한데 슬프기도 해요. 엄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슬픈 게 당연하지. 하지만 슬프다고 해서 네가 틀린 건 아니야. 그날 밤 제 핸드폰은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민준 씨에게서, 시댁 친척들에게서 온 연락이었습니다. 저를 책망하는 사람, 설득하는 사람, 철없다고 욕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저는 모든 메시지를 읽고 핸드폰을 껐습니다. 제가 모든 사람에게 해명하려 한다면 결국 저는 제 존재를 변호해야 하는 여자로 다시 돌아가게 될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잠들기 전 엄마가 제 방으로 들어와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습니다. 후회하지 않니?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더 일찍 이렇게 하지 못한 게 아쉬울 뿐이에요. 엄마는 제 머리를 어릴 때처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됐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잤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텅 빈 집에 서 있었습니다. 젓가락 소리도 꾸짖는 소리도 없었습니다. 오직 창문으로 쏟아지는 햇살만이 가득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민준 씨가 보낸 단 하나의 문자에 잠이 깼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 저는 그 글자를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이번에는 죄책감이 들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밖에는 해가 일찍부터 솟아 있었습니다.
낡은 장은 덮였고 앞으로의 길이 쉽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지만 적어도 저는 더 이상 쫓겨나는 사람의 자리에 서 있지 않았습니다. 그 후 며칠은 제게 느리면서도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텅 빈 채 아직 채워지지 않았기에 시간은 느렸고 법률 자문과 서류 준비, 끝없는 전화 통화와 약속들로 시간은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삼촌인 김 변호사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는 스피커폰으로 통화했습니다. 누님, 최 변호사 쪽에서 서류 검토 마쳤어요. 누님 댁에서 집값으로 송금한 내역이 워낙 명확해서 저쪽에서 서명을 하든 안 하든 서연이 몫은 확실히 지킬 수 있습니다. 다만 저쪽에서 압박이 들어올 테니 마음의 준비는 하셔야 합니다. 엄마는 간결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떤 압박이든 상관없어요. 법대로만 하면 됩니다. 삼촌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조카딸 마음 단단히 먹으라고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쪽 집안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심장이 조여왔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막상 들으니 등골을 타고 찬 기운이 흘렀습니다. 압박. 저는 시집살이 1년 내내 압박을 견뎌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압박은 달랐습니다. 인내가 아닌 정면 대결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서연이니 익숙하면서도 낯선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네, 그런데요. 나 기억하니? 나 민준이 고모야. 저는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네, 고모님. 고모의 목소리는 책망과 충고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얘야, 네가 너무 심하게 하는 것 같아서 고모가 전화했다. 부부 사이에 무슨 일이든 문 닫고 둘이서 풀어야지. 저는 잠시 침묵하다 대답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내 시어머니. 성격이 불같아서 그렇지. 악의는 없는 분이야. 네가 이렇게까지 일을 크게 벌이면 남들이 너를 무정한 애로 볼 거 아니니. 저는 헛웃음이 나왔지만 예의를 지키며 말했습니다. 고모님, 아기가 없었다면 제가 집에서 쫓겨나지는 않았을 겁니다. 수학이 넘어는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이윽고 고모가 말했습니다. 듣자 하니 집까지 팔아서 민준이랑 네 시어머니 길바닥에 나앉게 한다며? 네 남편 생각은 조금도 안 하는 거니?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남편 생각이라는 말, 너무나 많이 들어온 말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는 1년 동안 그 사람 생각만 했습니다. 제 자신만 생각하지 않았을 뿐이죠. 이제는 제 자신을 생각하려고요. 고모는 거칠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목소리에는 더 이상 부드러움이 없었습니다. 네가 아직 젊어서 세상을 모르는구나. 그렇게 강하게 나가면 너만 손해야. 제가 대답했습니다. 평생 손해보며 사느니 한 번만 손해보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저는 무거운 침묵 속에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은 떨렸지만 두려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이전에는 감히 하지 못했던 일, 제 경계선을 분명히 말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아빠는 저를 거실로 불러 서류 뭉치를 건네주셨습니다. 증빙 서류 전부 복사해뒀다. 잘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네가 직접 들고 말해야 할 때가 올 거다. 저는 아빠를 보며 목이 메었습니다. 아빠 이 일 때문에 시끄러워지면 아빠랑 엄마한테 피해가 갈까봐 걱정돼요. 아빠는 온화하지만 단호한 눈빛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서연아, 아빠 엄마가 평생을 산 건 내 딸이 조용히 살겠다고 고개 숙이는 꼴 보려고 한 게 아니다. 남들이 뭐라든 그건 그 사람들 사정이고 너는 네 허리만 꼿꼿이 펴고 있으면 돼.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서류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진정한 보호를 받는다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닷새째 되던 날 민준 씨가 저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방에 있는데 대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안녕하세요. 지치고 쉰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그가 여기까지 올 줄은 몰랐습니다. 엄마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반기지도 내쫓지도 않았습니다. 들어오게. 민준 씨는 거실로 들어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계단에 서서 바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며칠 사이에 그는 눈에 띄게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예전처럼 아프지 않았습니다. 아빠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무슨 일로 왔나? 그가 망설이며 말했습니다. 서연이랑 얘기 좀 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엄마가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얘기하고 싶니?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네, 우리는 서로 마주보고 앉았습니다.
불과 몇 미터의 거리였지만 강을 사이에 둔 것처럼 멀게 느껴졌습니다. 그가 저를 보며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아,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내가 너무 나약했어. 저는 이상할 정도로 평온한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계속 말해봐요. 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엄마가 며칠째 식사도 못하고 잠도 못 주무셔.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아. 저는 그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요?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은 간절했습니다. 집에 가자, 서연아. 내가 약속할게. 엄마한테 확실하게 말씀드릴게. 집은 팔아도 좋아. 그 돈 너 다 줄게. 우리 그냥 엄마랑 좀 멀리 떨어진 곳에 집 얻어서 살자. 저는 웃었습니다. 크지 않은 웃음이었지만 그는 멈칫했습니다. 민준 씨 그거 알아요? 당신은 항상 나중에라고 말해요. 나중에 엄마한테 말하겠다. 나중에 분가하겠다. 그럼 지금은요?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간이 필요해. 제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당신에게 1년을 줬어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부모님은 우리가 스스로 이야기하도록 가만히 계셨습니다. 민준 씨의 목소리가 갑자기 잠겼습니다. 네가 돌아오지 않으면 난 어떻게 살아? 엄마랑 나 이제 집도 없는데. 그 말은 제 마음을 건드렸지만 그가 원하는 방식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를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민준 씨, 며칠 전에 당신과 당신 어머니가 어디서 사냐고 물었죠? 생각해 봤어요. 그건 더 이상 제 책임이 아니에요. 그는 충격받은 듯 되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매정하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매정해질 수 있어요. 제가 매정해지지 않으면 다음에 고통받는 사람도 저일 테니까요. 그는 오랫동안 말이 없다가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너 변했다. 저는 슬프게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요. 당신을 만나기 전에 저로 돌아온 것 뿐이에요.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저희 부모님께 고개를 숙이고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부탁이야.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엄마 힘들게 하지는 말아줘. 저는 그를 보며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제가 당신 어머니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 어머니의 삶의 방식이 모두를 힘들게 하는 거죠. 저는 그저 제 자신을 거기서 빼냈을 뿐이에요. 그가 떠나고 집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잠시 후 엄마가 제 옆에 앉아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마음이 아프니? 저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아픈데요. 헷갈리진 않아요. 그 후로 집을 판다는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저를 동정하는 사람, 비난하는 사람, 저를 독한 며느리라고 부르는 사람, 저를 용감하다고 응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읽고 지웠습니다. 더 이상 해명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변호사와 상담하고 서류에 서명하고 소란스럽지 않지만 단호한 이별을 준비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최 변호사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연 씨, 매수인이 계약금 입금했습니다.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몇 초간 멍하니 있었습니다. 네, 그렇게 빨리요. 네, 끝나야 할 일은 막상 닥치면 아주 빠르게 끝나는 법입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그날따라 햇살이 부드러웠습니다. 기쁘지도 슬프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한 이상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부모님과 식사를 하는데 아빠가 생선살을 발라 제 밥 위에 얹어주셨습니다. 많이 먹어라. 앞으로 할 일이 더 많을 거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앞으로 이혼 절차도 남았고 더 많은 감정의 소모가 있으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저는 더 이상 수동적인 위치에 있지 않았습니다. 잠들기 전 핸드폰을 열자 오후에 민준 씨가 보낸 마지막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내가 잘못했. 너무 늦게 깨달은 것 같지만 저는 그 글자를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화면을 잠갔습니다.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너무 늦게 도착한 사과는 놓일 자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불을 덮고 누워 창밖의 바람 소리를 들었습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인내가 아닌 저 자신의 의지로 걸어가는 새로운 길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집 매매 절차를 기다리는 며칠 동안 저는 이름 붙이기 어려운 어중간한 상태에 머물렀습니다. 막 집을 나왔을 때처럼 혼란스럽지도 평온하다고 말하기에는 아직 일렀습니다.
아침에는 엄마를 도와 집안일을 하고 점심에는 아빠와 차를 마시고 저녁에는 방에서 책을 읽었지만 머릿속은 허락도 없이 낡은 필름처럼 과거의 말들과 눈빛들을 계속해서 재생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엄마는 평소보다 일찍 저를 불렀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서류 뭉치가 단정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봐. 오늘 오후에 법무사 사무실 가서 매매 계약서에 도장 찍을 거야. 저는 서류를 들었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오늘 끝나는 거예요? 매수인이 계약금도 넣고 서류도 다 준비됐어. 도장만 찍으면 돼. 엄마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그 안에는 변치 않는 단호함이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속에 어떤 강렬한 감정도 잃지 않았습니다. 그저 낡은 방을 다 치우고 아직 새 가구를 들여놓기 전에 텅 비고 깨끗한 공간 같았습니다. 아빠가 제 어깨에 손을 얹으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마음 단단히 먹어라. 도장 찍고 나면 인생의 한 장이 넘어가는 거다.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이미 넘어갔다고 생각했는데요. 아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마음속에서 끝내는 거랑 서류 위에서 끝내는 건 달라. 그 말은 오전 내내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점심 무렵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준 씨였습니다. 저는 액정의 이름을 잠시 바라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서연아, 지친 기색이 역력한 쉰 목소리였습니다. 오늘 오후에 계약서 도장 찍으러 가는 거 알아? 네.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 전에. 잠깐만 볼 수 있을까? 오래 얘기 안 할게. 그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저는 몇 초간 침묵했습니다. 만나고 싶지 않았지만 도망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저희 집으로 와요. 조용히 얘기할 거면 바로 갈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생각보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할 말을 다 했기 때문일까요? 더 이상 기대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20분쯤 후 민준 씨가 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엄마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웃지도 쌀쌀맞게 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저희 부모님께 고개를 숙이고 저를 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애원도 변명도 없었습니다. 그저 아주 진실된 피로감만이 어려 있었습니다. 우리는 거실에서 마주보고 앉았고 부모님은 조금 떨어진 곳에 앉아 계셨습니다. 민준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해도 늦었다는 거 알아? 그래도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해봐요. 그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요 며칠 엄마가 많이 변하셨어. 소리도 안 지르시고 네 탓도 안 하셔. 그냥 집안을 멍하니 둘러보다가 나한테 물으시더라. 이 집, 이제 정말 우리 집 아니니? 하고 그 말을 듣는데 마음이 살짝 내려앉았지만 저는 그의 말을 끊지 않았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무서웠어. 집을 잃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내가 모든 걸 너무 멀리 오게 했다는 게 무서웠어. 나는 그냥 네가 참으면 집안이 조용해질 거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그 조용함이 너의 침묵 위에 세워진 거였어. 저는 그를 보았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회피하지 않고 그 사실을 말했습니다. 너를 다시 붙잡으려고 온 거 아니야. 그냥 묻고 싶었어. 만약 집을 팔지 않았다면 모든 게 달라졌을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니요, 안 달라졌을 거예요. 집을 파는 건 결과일 뿐이에요. 원인은 당신이 단 한 번도 내 편에 서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고개를 숙이고 두 손을 깍지 꼈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창밖의 새소리와 시계의 초침 소리를 들었습니다. 더 이상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남은 감정은 그저 안타까움 뿐이었습니다. 제때 성숙하지 못한 한 남자에 대한 안타까움.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늘 계약 끝나면 이혼 서류도 준비할 거지. 그 질문은 가볍게 던져졌지만 제게는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네,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그는 이미 예상했다라는 듯 눈을 감았습니다. 그럴 것 같았어.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저희 부모님 앞에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죄송합니다. 제가 서연이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아빠는 그를 보며 묵직하게 말했습니다. 자네가 그 말을 너무 늦게 했네. 그래도 해야 할 말이었지. 하지만 어떤 것들은 늦으면 되돌릴 수가 없는 법이야. 민준 씨는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슬펐지만 원망은 없는 눈빛이었습니다. 앞으로는 마음 편하게 살아.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도요. 그가 떠나고 저는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가 다가와 작게 물었습니다. 괜찮니? 제가 대답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정말 괜찮아요. 오후에
우리는 법무사 사무실로 갔습니다. 밝고 세종이 냄새와 프린터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리는 공간이었습니다. 매수인은 온화해 보이는 중년 부부였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하려는데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단 한 번의 서명이었지만 제 인생의 한 시절을 마감하는 마침표였습니다. 최 변호사님이 저를 보며 작게 말했습니다. 서연 씨, 뒤돌아보지 말고 서명해요. 저는 서명했습니다. 검은 잉크가 종이 위에 선명하고 단호하게 내려앉았습니다. 그 순간 아픔도 후련함도 없었습니다. 그저 아주 똑바로 서 있는 제 자신을 느꼈습니다. 일이 끝나자 엄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끝났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이 메어왔습니다. 아빠는 뒤에서 아무 말 없이 걷고 계셨지만 평소보다 어깨에 힘이 빠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액정의 번호를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서연아,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신 목소리였습니다. 오늘 집 계약했다고 들었다. 네, 저는 평정을 유지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내가 일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원망하고 싶지도 위로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마치 혼잣말처럼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평생 아랫사람은 참아야 한다고 배우고 살았어. 나도 네 할머님 밑에서 평생을 참고 살았거든. 며느리도 그래야 하는 줄 알았다. 그 말을 듣는데 마음이 시큰했습니다. 처음으로 시어머니가 명령조가 아닌 말투로 제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이해해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평생을 참을 순 없어요. 그래, 내가 틀렸나 보다.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듣고 싶었던 두 단어였지만 막상 듣고 나니 통쾌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여러 세대에 걸쳐 이어진 낡고 슬픈 감정만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지?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저는 몇 초간 침묵하다 대답했습니다. 네, 늦었어요, 어머님. 시어머니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몸 조심해라. 그래도 내가 너를 며느리라고 생각했었다는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그 전화가 아무것도 바꾸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 무언가를 끝맺어 주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시어머니의 인정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 후 저는 이혼 서류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님의 안내에 따라 저는 한 장 한 장 서류에 서명하고 조항들을 읽었습니다. 모든 서명은 낡은 결혼 생활로부터 한 걸음 더 멀어지는 발걸음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방에서 옷을 정리하고 있는데 엄마가 문가에 서서 물었습니다. 두렵니? 저는 생각하다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두렵긴 한데요. 혼란스럽지는 않아요. 엄마는 미소 지었습니다. 두려운데도 계속 나아가는 것, 그걸로 충분하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았습니다. 앞으로의 길이 꽃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혼자 서고 혼자 책임져야 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저는 젓가락이 그릇을 때리는 소리만으로도 제 존재가 무가치하게 느껴지는 그런 집에는 더 이상 서 있지 않았습니다. 밖에서는 부드러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또 하나의 장이 덮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앞으로의 길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것은 제 자신이 선택한 길이라는 것을. 마지막 이혼 서류를 제출하고 변호사 사무실을 나올 때 저는 이상한 기분에 휩싸였습니다. 후련함도 고통도 아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메고 있던 무거운 배낭을 내려놓은 듯 어깨에는 아직 자국이 선명했지만 허리는 더 꼿꼿이 펴진 느낌이었습니다. 최 변호사님이 문 밖까지 배웅하며 당부했습니다. 법원에서 연락 오기 전까지는 평소처럼 생활하세요. 상대방 쪽에서 이상한 움직임이 있으면 바로 연락 주시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단을 내려서자 노란빛의 저녁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잠시 그 자리에 서서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누군가에게 혹은 어떤 일정에 쫓기지 않고 길 한가운데서 잠시 멈춰서는 습관. 아주 오랜만이었습니다. 예전의 저라면 지금쯤 저녁밥을 차리느라 동동거렸을 겁니다. 시어머니가 기다릴까봐, 남편이 늦게 올까봐, 마음에 들지 않는 저녁 식사가 또다시 무거운 밤의 빌미가 될까봐 두려워하며 이제는 더 이상 긴장감 가득한 집에서 저를 기다리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이른 식사를 했습니다. 엄마는 제가 어릴 때부터 좋아하던 동태찌개를 끓여주셨습니다. 아빠는 제 밥 위에 두부 한 조각을 얹어주시며 말했습니다. 많이 먹어라. 요즘 너무 말랐어.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식사는 너무나 평화로워서 오히려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걸릴 정도였습니다. 날카로운 식기 소리도, 감시하는 듯한 눈초리도, 칼날 같은 농담도 없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엄마와 함께 그릇을 정리하는데 엄마가 말했습니다. 법원에서 연락 올 때까지는 좀 더 쉬다가 나중에 다시 일하는 거 생각해봐. 제가 대답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너무 오래 집에만 있고 싶진 않아요. 엄마는 저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가만히 있으면 잡생각만 늘어. 그날 밤 사촌 언니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서연아, 이혼 수속 밟는다고 들었어. 저는 잠시 망설이다 답장했습니다. 네, 언니. 그렇게 됐어요. 언니의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네, 시댁 얘기 예전부터 들어서 알고 있었어. 처음에는 차마 못 물어봤는데 언니가 솔직히 말할게, 너 정말 잘한 거야. 우리 여자들이 가난은 참아도 무시당하는 건 못 참는 거거든. 그 문자를 읽는데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제 편을 들어줘서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침묵 속에서 견뎌왔던 것들을 마침내 누군가 알아봐 주었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그 후 며칠은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저는 아침 일찍 엄마와 함께 집 근처 공원을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안개와 시원한 바람, 지저귀는 새소리, 엄마는 천천히 걸었고 저는 그 옆을 맞추어 걸었습니다. 가끔 엄마가 불쑥 물었습니다. 만약 그날 엄마가 집을 팔지 않았다면 모든 게 달라졌을까? 저는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시간이 더 길어졌을지는 몰라도 결과는 같았을 거예요. 저는 이미 너무 지쳐 있었거든요, 엄마. 엄마는 안도하는 듯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너무 깊이 관여한 건 아닐까 걱정했어. 저는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엄마가 아니었다면 저는 여기까지 올 정신도 없었을 거예요. 어느 날 점심, 집에 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받아보니 아빠의 친구분이셨습니다. 서연이 맞니? 나 이사장 친구 되는 사람인데 네 아버지가 그러시더구나. 네가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다고. 저는 조금 놀랐지만 예의 바르게 대답했습니다. 네, 아저씨. 맞아요. 우리 회사에서 격리 직원을 한 명 구하는데 일이 그렇게 힘들지도 않고 출퇴근 시간도 괜찮아. 한번 와서 면접 볼 생각 있니? 저는 몇 초간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생각해보고. 곧 다시 연락드려도 될까요? 그래, 천천히 생각해봐. 전화를 끊고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아빠는 말이 없는 분이지만 저를 위해 조용히 애쓰고 계셨다는 생각에 마음이 따뜻해지면서도 뭉클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혼자 발코니에 서 있었습니다. 시원한 바람을 타고 어디선가 야래향 냄새가 흘러왔습니다. 저는 예전 집 발코니에 서서 방 안에서 들려오는 시어머니의 잔소리와 남편의 침묵을 듣던 밤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제가 조금 더 순종하고, 조금 더 인내하면 모든 것이 조용해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이제와 생각하니 그때 저는 참 순진했습니다. 밤 10시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준 씨였습니다. 저는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서연아, 늦게 미안해. 오늘 법원에서 온 서류 받았어. 네, 나 서명할게. 더 이상 끌고 싶지 않아. 그의 목소리는 아주 천천히 고심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게 우리 둘 다에게 좋을 거예요. 그가 작게 웃었습니다. 슬픈 웃음소리였습니다. 결국 가장 단호한 사람이 너일 줄은 몰랐네. 그는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가 요즘 기력이 많이 없으셔. 가끔 네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와서 소용없다는 거 나도 알아. 저는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님 잘 돌봐드려요. 그는 용기를 낸 듯 말했습니다. 서연아, 나중에 네가 다른 사람 만나게 되면 행복했으면 좋겠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고마워요. 전화를 끊고 저는 오랫동안 발코니에 서 있었습니다. 원망도 기대도 없었습니다. 마치 긴 장마 끝에 창문을 닫는 것처럼 모든 것이 분명하게 끝났다는 느낌만이 남았습니다. 며칠 후 저는 아빠 친구분 회사에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깨끗하고 정돈된 작은 회사였습니다. 저는 다른 직원들에게 인사를 하고 제 자리에 앉았습니다. 낯선 곳에서 다시 시작한다는 생각에 심장이 조금 빠르게 뛰었습니다. 점심시간에 사무실 언니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서연 씨는 결혼했어요? 저는 잠시 멈칫하다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저 지금 이혼 수속 중이에요.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이내 그 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랬구나. 괜찮아. 요즘 여자들은 혼자서도 다 잘 살아. 그 평범한 한마디가 제 마음을 생각보다 훨씬 가볍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의 목록을 적어 보았습니다. 새로운 직장, 이혼 수속 마무리, 생활 정리. 그 목록을 보며 저는 아주 오랜만에 미래가 두렵고 막막한 안개가 아니라 제가 한 걸음씩 걸어갈 수 있는 구체적인 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조용한 밤,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누구를 만나고 어떻게 살아가게 될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저는 다시는 침묵 속에서 제 자신을 잃어버리는 여자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정식으로 출근하던 날, 아침부터 비가 부슬부슬 내렸습니다. 요란하지 않은 조용한 비였습니다. 마치 폭풍우가 지나고 아직 맑게 개지는 않았지만 다시 숨을 쉴 수 있게 된 제 마음 같았습니다. 엄마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따뜻한 죽을 끓여주셨습니다. 첫 출근인데 든든하게 먹고 가. 아빠는 신문을 보다가 말씀하셨습니다.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애쓸 필요 없다. 네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해. 엄마가 태워주는 차를 타고 회사로 가는 길, 저는 문득 시댁에 살던 때의 정신없던 아침들을 떠올렸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에 늦을까봐, 시어머니를 기다리게 할까봐 항상 노심초사했었죠. 하지만 지금의 저는 등 뒤에 어떤 보이지 않는 두려움도 매달지 않은 채 오롯이 제 자신으로 출근하고 있었습니다. 회사에 도착하니 아빠 친구분이 문 앞에서 저를 맞아주셨습니다. 제 자리는 제게 친절하게 대해주었던 저보다 나이가 몇 살 많은 최 대리님 옆이었습니다. 서연 씨, 천천히 적응해요. 여긴 그렇게 급한 곳 아니니까. 그 말에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점심시간에 밥을 사러 나갔을 때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망설이다 결국 전화를 받았습니다. 서연아, 이전보다 훨씬 작아진 목소리였습니다. 지금 뭐하니? 저 출근했어요. 그래, 엄마가 그냥 잘 지내나 궁금해서 전화했다.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단 한 번도 제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네, 잘 지내요. 민준이한테 들었다. 다시 일 시작했다며. 잘 됐다.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시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해도 늦었다라는 거 알지만 그날 내가 널 정말로 내보낼 생각은 아니었다. 저는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만약 1년 전에 이 말을 들었다면 저는 울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저 슬펐습니다. 저와 시어머니, 우리 모두가 안타까웠습니다. 이제 방해 안 할게. 일 열심히 하고 건강 잘 챙겨라. 전화를 끊고 저는 사람들 속에서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 후회를 기다리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너무 늦게 도착했고 저는 이미 제 인생의 다른 구간으로 접어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오후 퇴근할 무렵 민준 씨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이혼 서류에 서명했어. 다음 주에 법원에서 보자. 저는 그 글자를 보고 이상할 정도로 평온한 마음으로 답장했습니다. 네, 알겠어요. 집에 돌아오니 엄마가 마당에서 화초에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첫날 어땠니? 하고 물었습니다. 괜찮았어요, 엄마. 다들 잘해주세요. 엄마는 웃었습니다. 그럼 됐다. 그 후로 저는 새로운 일상에 점차 익숙해졌습니다.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부모님과 식사하고 주말에는 책을 읽거나 산책을 했습니다. 가끔은 제가 아직 결혼하지 않은 20대의 저로 돌아간 것 같다는 착각이 들었습니다. 단지 마음의 경험이라는 깊은 층이 하나 더 생겼다는 점만 달랐습니다. 어느 날 저녁 사무실 동료들과 간단한 식사를 했습니다. 최 대리님이 물었습니다. 서연 씨는 부모님이랑 같이 살아? 네, 잘 됐다. 옆에 가족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행운인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서야 제가 정말로 운이 좋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엄마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동료들이랑 친해지는 것도 좋지. 엄마가 말했습니다. 저는 방에 누워 낡은 집과 낡은 식탁, 그리고 젓가락에 그릇을 때리던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만약 그날 제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지금도 그곳에서 다른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며 점차 사라져가는 삶을 살고 있었을 겁니다. 마침내 법원에서 정식으로 소환장이 왔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들고 더 이상 예전처럼 떨지 않았습니다. 아빠는 같이 가주겠다고 했지만 저는 혼자 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아빠는 저를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너도 이제 어른이니까 법원으로 가는 날 밤 저는 잠을 설쳤습니다. 두려워서가 아니었습니다. 결혼식 날, 시댁에 처음 들어간 날, 눈물을 삼키며 침묵했던 수많은 날들이 차례로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내일은 단순히 결혼 생활의 끝이 아니라 제 안에 새로운 사람이 태어나는 날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창문을 열고 밤 공기를 마시며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서연아, 내일부터는 너 자신을 위해 사는 거야. 법원으로 가는 날 아침, 저는 아주 일찍 일어났습니다. 흰 셔츠에 어두운 색 바지를 입었습니다. 강해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늘은 무언가를 끝내러 가는 날이지 싸우거나 변명하러 가는 날이 아니라는 것을 제 자신에게 상기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빠는 차 열쇠를 들고 물었습니다. 정말 혼자 갈 거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이 길의 끝은 저 혼자 걷고 싶어요. 대문을 나서며 돌아보자 엄마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엄마의 눈에는 걱정 대신 조용한 믿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법원 복도에서 저는 민준 씨와 마주쳤습니다. 우리는 짧게 시선을 교환하고 각자 다른 곳을 보았습니다. 그는 저와 몇 자리 떨어진 곳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예전의 우유부단함 대신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깊은 피로감이 느껴졌습니다. 더 이상 원망스럽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때 알았던 사람이 이제는 타인이 되었다는 사실이 아득하게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법정 안에서 판사님은 명확하고 간결하게 질문했습니다. 이혼 사유를 묻자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서로에 대한 존중을 잃었습니다. 관계를 회복하려 노력했지만 불가능했습니다. 판사님이 민준 씨를 보았습니다. 이해 있습니까? 그는 몇 초간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동의합니다. 그 두 단어는 그동안의 모든 노력을 끝내는 마침표였습니다. 아프지도 통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문 하나가 단호하게 닫히는 느낌이었습니다. 법정을 나서는데 그가 저를 불렀습니다. 서연아, 네? 이제. 남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 원망하지는 말아줘.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원망 안 해요, 그냥. 우리가 안 맞았던 것 뿐이에요. 우리는 그 자리에서 각자 다른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엄마가 저를 가볍게 안아주었습니다. 그날 점심, 우리 가족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평범한 식사를 했습니다. 어떤 끝은 소란스러울 필요 없이 그저 조용히 내려놓으면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다시 회사로 돌아갔습니다. 최 대리님이 저를 보고 작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다 끝났어요, 대리님. 대리님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잘 됐다. 이제 홀가분하겠네. 저는 제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켰습니다. 익숙한 숫자와 표들이 제 마음을 현재에 붙잡아 주었습니다. 오늘 이후로 제 삶의 리듬을 하나씩 다시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 저녁 엄마와 함께 공원을 뛰었습니다. 엄마가 물었습니다. 기분이 어때? 저는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가볍지만 텅 빈 것 같아요. 엄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텅 비어야 새로운 것을 채울 수 있는 거란다. 저는 그 말이 다른 사람이 아닌 제 자신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고통이 아닌 깨달음 속에서 새로운 버전의 제가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슬퍼서가 아니었습니다. 제 자신 외에는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는다는 느낌에 익숙해지는 중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햇살이 방 안을 환하고 따뜻하게 비추었습니다. 젓가락이 그릇을 때리는 소리도 제 존재를 하찮게 만드는 말들도 없었습니다. 오직 한 여자가 자신이 누구이며 무엇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아는 채로 익숙한 방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혼은 하나의 이정표일 뿐. 앞으로 더 많은 도전이 있겠지만 이번에는 고개를 숙이지 않고 허리를 꼿꼿이 편 채 걸어갈 것입니다. 법원을 다녀온 후 저는 서류상으로 완벽한 독신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느낌은 생각보다 평범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문득 깨달았을 뿐입니다. 삶은 계속되고 있었고 저는 더 이상 제게 맞지 않는 역할을 연기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저는 일에 더 집중했습니다. 제 능력으로 제 자신에게 설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아빠 친구분이자 사장님께서 저를 불렀습니다. 서연아, 여기서 오래 일할 생각이니?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네, 안정적으로 일하고 싶어요. 사장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난 성실한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한단다. 사장실을 나오며 저는 마음이 더 단단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누군가의 아내나 며느리가 아닌 제 능력으로 인정받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늘 평온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퇴근길에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연아, 네 시어머니가 나한테 전화했었어. 만나자고 하더구나.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엄마가 괜찮으시면 만나보세요. 저는 엄마를 믿어요. 이틀 후 엄마는 시어머니를 만나고 돌아왔습니다. 많이 야위셨더라. 당신한테 미안하다고 꼭 전해달라고 하시더구나.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엄마는 말했습니다. 늦은 사과가 찢어진 관계를 붙일 수는 없겠지만 진심이라면 서연이를 그냥 내버려 두는 게 도와주는 거라고 말해줬어. 엄마는 시어머니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평생을 시어머니라는 틀에 갇혀 살다가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깨닫게 된 또 다른 여자를 안타까워할 뿐이었습니다. 며칠 후 민준 씨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가 입원하셨어. 가벼운 뇌졸중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잠시 고민하다 답장했습니다. 어머님 잘 돌봐드려. 도움이 필요하면 말하고. 저는 병문안을 가지 않았습니다. 원망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동정과 책임을 혼동하지 않기 위해 지켜야 할 경계선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점점 더 바빠졌고 제 삶의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하는 자유에 익숙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최 대리님과 단둘이 식사를 하는데 대리님이 말했습니다. 서연 씨, 처음 봤을 땐 참 약해 보였는데 아니었어. 떠나야 할 때 떠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강한 거야. 아픈데도 머무는 사람이 약한 거지. 그 말은 집에 오는 내내 제 마음속에 머물렀습니다. 아빠는 낡은 책장을 수리하며 말했습니다. 아빠는 네가 남들보다 잘나길 바라지 않아. 그저 누구도 너를 함부로 대하게 두지 않으면 된다. 저는 아빠의 등을 보며 아빠의 오랜 침묵이 무관심이 아니라 제가 스스로 일어설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밤 시어머니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는 병상에 누워 있어서인지 무척 약해져 있었습니다. 서연아, 내가 미안하다. 다시 돌아오라는 게 아니야. 그냥 이 마음을 지고 가고 싶지 않아서 그래.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들었어요, 어머님. 너 잘 지내지? 네, 저 괜찮아요. 시어머니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푹 쉬시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전화를 끊고 저는 마음이 생각보다 가벼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사과를 받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저를 상처 입혔던 사람들처럼 비정한 사람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제 삶은 이제 한 남자나 제게 속하지 않았던 가족을 중심으로 돌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자신과 함께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어느 날 아침 거울 앞에서 머리를 묶다가 저는 거울 속에 저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억지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부서짐을 겪었지만 그 부서짐에 삼켜지지 않은 한 여자의 미소였습니다.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수많은 도전이 있겠지만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누구의 인생도 아닌 오롯이 제 두 발로 걸어가고 있으니까요. 시어머니와의 통화 후 저는 오랫동안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모든 사과가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떤 사과는 말하는 사람의 죄책감을 덜기 위한 것이고 듣는 사람은 이미 너무 멀리 와버린 후일 때가 많았습니다. 그날 저녁 엄마가 물었습니다. 서연아, 나중에 다시 결혼할 생각 있니?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지금은 생각이 없어요. 엄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하지만 나중에 좋은 사람 만나면 과거 때문에 마음 닫지는 마라. 아빠는 차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급하게 서두르지 마. 외롭다고 아무나 만나면 안 돼. 너는 이미 대가를 치러봤잖니. 저는 웃었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혼자인 것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제가 다시 고통받을 것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회사 일은 점점 바빠졌습니다. 야근하는 날도 있었지만 제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쌓아 올리고 있다는 생각에 피곤함마저 기분 좋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퇴근길에 큰 비를 만났을 때 최 대리님이 우비를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서연 씨는 참 대단해. 멈춰야 할 때를 아는 능력이 있잖아. 그거 아무나 못하는 거야. 멈춘다는 것. 많은 이들에게 그것은 실패를 의미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제게 그것은 제 자신을 잃지 않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어느 주말 아침, 저는 엄마와 함께 시장에 갔습니다. 북적이는 시장의 활기 속에서 엄마가 말했습니다. 엄마는 그 집 판 거 후회 안 해. 어떤 것들은 부서야 새로 지을 수 있는 거거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집은 아마 저를 건강하지 못한 과거에 묶어두는 밧줄이 되었을 겁니다. 얼마 후 민준 씨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 분가에서 혼자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네가 떠나줘서 고마워. 만약 제가 떠나지 않았다면 그 역시 자신의 나약함을 마주할 기회가 영영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제 책임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휴가를 내고 제 방을 정리했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결혼 예물이었던 팔찌를 발견했습니다. 잠시 바라보다가 다시 상자에 넣어두었습니다. 버리지도 간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원망도 미련도 없이 닫힌 하나의 기억으로 남겨두었습니다. 저는 아주 오랜만에 일기를 썼습니다. 모든 변화의 시작은 집을 팔거나 법원에 간 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가 식탁에서 일어나던 그 순간, 무시당하는 것을 더 이상 당연하게 여기지 않기로 결심했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해의 가을은 아주 조용히 찾아왔습니다. 저는 새로운 삶의 리듬에 완전히 익숙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빠는 제 앞에 통장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집 한 돈이다. 원래 내 것이었어. 저는 손을 저었지만 엄마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받아야 한다. 네가 언제든 기댈 곳이 있다는 걸 알아야 더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어. 저는 그 통장을 들고 진정한 버팀목이 있다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의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 저는 이제 제 자신을 존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어느 주말 아침, 저는 혼자 카페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젓가락이 그릇을 때리고 내 얼굴만 봐도 짜증이 난다는 말을 듣고 남편이 침묵하던 그날의 저녁 식사를 떠올렸습니다. 만약 그날 제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겁니다.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씁쓸하지만 적당한 맛이었습니다. 저는 미래가 저를 어디로 데려갈지 모릅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제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더 이상 제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타인이 필요하지 않으니까요. 저는 거울 속 제 자신을 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나 애원이 없었습니다. 오직 스스로를 존중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나를 존중해줄 의무가 없다는 것을 깨달은 한 사람의 평온함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극적인 복수는 없었습니다. 그저 제때 떠남으로써 자신의 존엄을 지켜낸 한 여자의 이야기가 있을 뿐입니다. 마음 정거장. 가족 여러분, 이 이야기는 또 하나의 아픔을 전시하거나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단순하지만 많은 이들이 평생을 바쳐서야 깨닫는 한 가지를 말해줍니다. 인내는 미덕일 수 있지만 자기 자신을 잃어버릴 정도의 인내는 스스로에게 저지르는 가장 큰 잘못이라는 것을요. 존중이 사라진 관계에서, 당신의 목소리가 묵살당하는 곳에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당신의 자존감이 짓밟히는 곳에서 떠나는 것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라 스스로를 구원하는 유일한 길일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기억해 주세요. 당신은 안정을 위해 무시를 견뎌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당신의 경계선을 지키는 것은 잘못이 아니며 당신은 자기 자신 외에 그 누구에게도 인생을 빚지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어딘가에 갇혀있는 분들에게 작은 탈출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머무르든 떠나든 그 선택은 온전히 당신의 것이어야 하며 스스로를 상처 입히는 선택이어서는 안 됩니다. 이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주변 사람들과 공유해 주세요. 때로는 알맞은 때에 만난 하나의 이야기가 한 사람의 인생을 고통에서 구해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언제나 자신에게 친절하기를, 잘못된 삶을 살지 않을 만큼 현명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지 않을 만큼 용감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